네, 관절을 360도 회전하고 50kg 자재를 가볍게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으로 보셨죠? 기계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입니다. 생산 현장은 물론 우리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세입니다. CES 2026에서도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피지컬 AI 전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피지컬 AI의 신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교수, 이태호 피쿨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라스베가스 CES 2026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화두가 피지컬 AI입니다. 영상에서 있던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인다. 이게 이런 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주요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지금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욱 교수님, 왜 이 시점에서 피지컬 AI가 이게 산업의 핵심 트렌드, 총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계들은 예. 이제 사전에 정의된 형식으로만 좀 움직여 왔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가 하면 네. 이제 외부 센서 같은 걸 통해서 받아들인 그 입력에 기반해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이제 시점까지 왔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한다. 이걸 우리가 네. 이제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추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GPU 같은 추론 이제 성능이 들어야 되고요. 추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기존에 정해진 일만 하던 모든 로봇과 네. 자율주행들의 이런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예.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예.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동안 AI가 사실 LLM 같은 언어 모델은 형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생성형 AI다. 네. 또 에이전트 AI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이제 피지컬 AI 좀 짧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표준화된 산업 분류표는 아닌데 예. 그동안에는 이제 형체가 있는 AI를 우리가 인바디드 AI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불러왔어요. 예. 형체가 있다. 인바디드 AI. 어. 그런데 이제 인바디드 AI가 이제 표현하는 게 그동안 모든 AI는 소프트웨어 형태로서 예. 그러니까 그 무형이었지 않습니까? 무형의. 근데 실질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기계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로 부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바디드라는 말을 썼다가 네. 최근에는 그 대용어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분류표상 이게 공식화된 분류가 아니다 보니까 예. 시장 규모를 집계할 때도 그럼 뭐가 피지컬이고 뭐가 아니냐 예. 에 좀 혼선이 있고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로봇 전체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지금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500억 달러. 이게 한 5년 내에 한 1,000억 달러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봐요. 이게 모든 로봇 시장이고요. 전체 로봇 시장. 근데 로봇 자체가 또 피지컬 AI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일부, 로봇의 일부가 합쳐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가장 근접한 거는 인바디드 AI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시장이고요. 그게 지금은 한 45억 달러 정도 시장이에요. 예. 이게 좀 더 커져서 예. 한 5년 내에 2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230억 달러 정도로 커질 거고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이 네.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 좀 예측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뭐 몸에 나타나는 기계가 이제 AI를 품어서 스스로 움직인다. 현실 세계. 유형이 된 거죠. 그런 실제로. 거죠. 예.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게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얘기했는데 네. 우선 뭐 여러 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도 있고 해외 기업도 있는데 자율주행과 로봇을 두 축을 피지컬 AI 두 축이라고 본다면 네. 어떤 기업들이 좀 가장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율주행차라고 하시면은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유튜브나 SNS 영상을 통해서 그 FS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단 이제 테슬라의 FSD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0에서만 구동된다는 점 그리고 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 이게 지금 장벽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웨이모는 특정 도시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정 도시에서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예.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오스틴 등에서 네.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런던이랑 일본 도쿄에서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CES에 가신 분들이 SNS에 많이 올리시고 계신데요. 네. 아마존의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주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크. 예.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이 약간 PBV라고 하는 그런 차량이 샌프란시스코랑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이제 자율주행이고 네, 자율주행이고. 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제 열린 그 지리 자동차의 미디어 데이에서 예. G-ADS를 발표했어요. 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예.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예. 레벨 3라는 거는 핸들을 놔도 되지만 결국 개입이 필요할 때는 운전을 해야 되는 레벨 3까지는 인간이 운전석에 있어야 되나요? 예, 네. 운전석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로봇 기업들은 좀 대략 뭐 어느 군데가 있는지. 뭐 현대자동차의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따 자세히 그건 얘기하고. 자세히 네. 얘기하고 저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 두 개를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디짓이라고 해서 약간 청록색으로 돼 있는 로봇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예. 이게 지금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거나 아니면 피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2024년도부터 활용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트리라고 해서 유니트리 참 유명하죠. 예, 네. 뭐 태극권을 한다든지 이런 뭐 공중제비를 돈다든지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예. 원래 이 회사가 사족 로봇 그러니까 로봇 개를 만들던 회사예요. 예, 예. 그래서 산업용이나 연구소에서 쓰이고 있던 거를 데이터를 모았고 네. 이제 휴머노이드로 해서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나 아니면 시장의 평가를 보면 네. 피킹을 하는 손으로 짚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어. 이렇게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네요. 네. 로봇과 지금 자율주행차 몇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CS2026에서 좀 주목을 끄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벤츠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1분기에 이제 도로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나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놓는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떻게 뭐 테슬라와 어떻게 달라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예. 센서부터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제 가지고 왔었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추론의 기능이 들어가면 이제 그 동안에 그 센서 데이터를 더 방대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예.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동적인 대응의 자율주행이었다가 예.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걸 다 만들 수도 있겠으나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선보인 이제 그 알파마요라는 제품은 뭐냐면 알파마요. 예,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수집하는 모든 센싱 데이터를 예.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예.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아. 그래서 추론까지 가능하게 해서 아. 그 다음에 또 기존의 회사 가지고 벤츠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랑 연합을 해서 예.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줬다라고 플랫폼을 얘기를 하시면 공개한 이제 건데.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 소위 지금의 대세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구동장치나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이 생태계가 더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겠죠. SDV가 되죠. 예.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공장형에 집어넣으면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은 전부 다 모든 체계를 앞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바꾸는 거고 예.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GPU랑 CPU가 모두 갖춰져 있는 하나의 칩셋으로 어. 얘만 갖고 오면 예. 기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한테 집어넣고 예. 그럼 얘가 처리하고 추론까지 끝내줘요. 어. 그 끝난 추론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합쳐버리면 예. 자기만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뛰어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지금 벤츠와 1분기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를 구동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노리는 건 바로 그런 시장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자기가 모든 걸 내재화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테슬라하고 달리 모든 회사가 현대자동차도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가지고 와서 예. 그 플랫폼 하에 이제 추론 기능을 집어넣은 네. 자율주행을 더 강화하는 어. 어떤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 경쟁이 대표님 그러면 예. 지금 교수님 설명한 대로 엔비디아 플랫폼을 장착한 자동차 군단 대 자율주행차는 네. 테슬라의 군단 이 두 세력이 이제 시장 경쟁을 하는 겁니까 자율주행차 놓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예.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일각에서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 예.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예. 소나타의 가격으로 포르쉐의 제로백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네. 차량 자체의 성능에 대한 거는 커머더티화가 되는 경향이 상품이 있어요. 되니까. 예, 그렇게 그냥 일반화되기 때문에 일반화되고. 차별화되는 건 결국 자율주행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거고 예.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나 그 시장을 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개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는데 테슬라가 그러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내세우고 있는 이제 네. FSD란 게 예. 말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브로 돼 있지만 완전 실제로는 자율주행차로 돼 현재로는 있지만. 레벨 2 수준이거든요. 레벨 2라 그러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운전자가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어. 그러니까 차량 보조 시스템인 거예요. 레벨 예. 2까지는. 근데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의도적으로 레벨 4는 안 가고 있고 예. 레벨 2에 머물러서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강자 전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예. 당분간은 바로 레벨 5로 가기 전까지는 예. 레벨 3, 레벨 4는 워낙 시장이 작아서 많은 회사들 사실은 잘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테슬라 전략은 레벨 2에서의 최강자였는데 예. 이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치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추론이라는 거고요. 추론. 그 추론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외부 데이터가 방대하거든요. 예.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 처리하기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GPU라는 애가 탑재가 돼서 예.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 이 정보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추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던데 뭐 운행 중에 공이 날라오면 아 이게 이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딱 순식간에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신호를 감지해야 되고요. 예.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드론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드론 데이터, 센싱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서 예. 그 정보를 빨리 이제 처리한다면 그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지금 이제 GPU고 예. 거기를 치고 나가는 게 지금 엔비디아 전략이고 예. 아무리 테슬라가 자기 스스로 이제 내재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된 엔비디아가 좀 날 거라는 시장 기대가 더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전기차 판매 절대 판매 대수는 지금 중국의 바이두한테 떨어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참 그래도 꾸준히 오래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엔비디아의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주가도 좀 자신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그러니까 이게 폐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형 이코시스템이지만 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그 IT 기기들이 발전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 대 맥, 네. 안드로이드 대 애플 iOS.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 제품은 폐쇄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어제 젠슨 왕이 발표한 걸 보면 네. 엔비디아 진영에는 그 벤츠도 들어가 있지만 네. 스텔란티스라고 스텔란티스. 예, 네. 피아트랑 크라이슬러랑 예. 그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의 BYD나 GWM이나 아니면은 그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완성차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티어 1의 하드웨어 파트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쉬나 예. 아니면 마그나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파편화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네. 테슬라가 뭐 이렇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오히려 커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사업자가 아니고 예.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AI 컴퓨팅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네. 그 블룸버그에서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쇼츠로 올라왔는데 뭐예요? 그 젠슨 왕이 발표하던 당시에 예. 일론 머스크가
그냥 스마일리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뭐 그래 무슨 예, 뜻이죠? 그냥 재밌다라고 재밌다? 약간 예,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네. 아니고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젠슨 왕에게 블룸버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올렸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 이미 그쪽은 되게 잘하고 있고 젠슨 왕 다운 발언이긴 했지만 그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 함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두 회사는 엄청난 협력 관계긴 하거든요. 예. 프레네미 같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에 의해서 또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맹스라는 자회사에서 내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네네. 그 성능을 좀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저희도 한번 이제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성능 아틀라스의. 뭐 주요 스펙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걔가 이제 우리가 관절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이제 로봇이 공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거를 처리하기 위한 관절이 우리가 보통 244개 정도로 보는데 예. 요번에 이제 이 아틀라스가 보여준 게 약 56개의 자유도를 보여줬어요. 56개 예. 자유도. 그 네. 지금 대부분의 로봇 수준이 20개에서 한 40개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예. 이 대단한 수준을 보여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약 50kg까지 시연을 했다는 점. 예. 그다음에 재밌는 점이 이제 배터리를 자동 교체하는 걸 그러니까 다 지원했어요. 달아지면 자기가 가서 자동으로 교체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야. 그 요걸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놀랐던 점은 뭐냐면 결국은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표방한 게 2028년에 예. 이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해서 어. 연간 3만 대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걸 하기 위한 로봇이 그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들 수 네. 있는 무게, 무게, 그다음에 관절 움직임, 움직임. 배터리 교체 예.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동안이 이제 말한 게 허언이 아니라 예. 2028년 정도에 이 정도 로봇이면 3만 대 양산이 이게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시장이 이제 빠르게 반응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팩터로 보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스펙 이상으로 많은 걸 보여줬고요. 예. 결국 그래서 더 강화되는 시점으로 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하고 제휴하겠다. 구글 딥마인드. 예, 그건 발표했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딥마인드. 결국에는 아까 말한 추론 기능의 또 핵심이거든요. 추론. 그러니까 네. 추론이란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 로봇이 돌발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돌발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게 추론입니까? 추론인데 예. 지금까지 방식은 A가 발생하면 B로 대처하고 B가 발생하면 C로 대처하고 사전에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네, 사전에 연습하 훈련한 대로만 하는 근데 건데. 이렇게 해서 주입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얘가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돌발상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봤을 때 스스로 플랜하고 가기 위해서는 예. 자체의 추론 기능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말한 추론이 아. 기존의 로봇과 가장 달라지는 점이 예. 기존의 로봇은 인간 전문가가 사전에 지시한 바를 그대로 충실히 따르는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바라는 피지컬 AI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플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지시한 바가 없어도 없어도. 발생된 상황에서 자기가 돌발 상황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체에서 특히 자동차 제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많이 그렇죠.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장의 스탑 로스가 워낙 커서 웬만하면 로봇을 잘 안 집어넣었던 건데 예. 그게 대처가 되면 상당 부분 로봇이 다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 3만 대 생산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대단한 건데 되겠다 이 정도면 관절을 봤을 때나 무게를 예. 봤을 때나 이걸 보여주는 시연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태호 대표님, 이 지금 예. 현대차 아틀라스의 놀라운 관절 자유도라든지 네네. 무게 들 수 있는 걸 봤는데 사실 그동안 로봇 하면 네. 잠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중국 회사들이었잖아요. 예, 예. 대단한 회사들이 많은데 중국의 기술력, 로봇 기술력, 중국 회사들의 실력, 아까 뭐 유니트리였습니까? 예. 이런 회사들의 실력을 보면 어때요? 뭐 시연하는 거를 저는 11월 달에 해외 컨퍼런스에서 보긴 했는데 네. 놀랍기는 합니다. 놀랍기는 하고 좀 화려하죠. 화려하긴 예. 한데 저는 결국에는 근데 그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서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요. 조정을 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 결합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네. 그냥 좋은 장치가 하나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의 삶은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이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건 중국이건 네. 로봇 산업에서 경쟁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켜서 예. 이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틀라스 그 운동 동작도 봤고 예. 50km 들 수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저 정도 기술에서 지금 2028년에 미국 예, 예. 신공장이잖아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배치한다는데 네. 지금 기술력 봐서는 그게 좀 이병욱 교수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 이게 뭐 연간 3만 대씩 생산해서 배치를 한다면 전 세계가 이 공장에 아틀라스로 만약에 다 배치가 된다? 그럼 생산 현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뭐 일단 현대 자동차 그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예. 바로 2028년도에 3만 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올해는 일단 미국 내에 로봇 메타플랜트 예.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 실제 공장이란 동일한 환경을 갖춘 훈련 센터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초기 학습시키고 예.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예. 그 이 메가플랜트에서 첫 임무가 주어지는 건 부품에 대한 서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그러니까 조립 순서에 맞춰서 부품을 정리하고 라인에 공급하는 반복적이지만 정확도가 매우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에 투입되는데요. 네. 뭐 무거운 시트를 차체에 안착시키거나 볼트를 체결하거나 예. 배선 연결을 하거나 네.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예.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디지털 동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 반복적으로 50kg 어치의 부품을 드는 작업이나 예.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도장 공정, 네. 그리고 소음이 심한 프레스 공정 등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곳에 네.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그 일반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네. 산업재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긴장할 것 같아요. 로봇으로 다 대치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일을 해버리면 내 일자리 어디로 갈까? 나는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이 피지컬 AI가 이제 트렌드로 작용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고 이게 삶에도 확실하게 적응이 된다면 거기에 아까 들어가는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자율주행 플랫폼에도 대부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만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득을 보게 될까요? 피지컬 AI. 요번에 사실 뭐 엔비디아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묻혔는데 예. LG가 요번에 이제 빨래 개는 로봇을 한번 소개한 적이 보여줬는데.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물체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크기가 고정되고 이게 딱딱한 물체를 잡는 것과 빨래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거죠. 부드럽고 또 이게. 흐물흐물거리는 거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어렵죠. 훨씬 그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형체가 있지를 않으니까. 예. 근데 형체가 있지 않은 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만한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또 이제 추론 얘기가 네, 나오는데 추론.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받아들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해요. 메모리가. 그래서 더 많은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집적해서 그걸로 예.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가 된다는 또 한 축은 네.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이제 뭐 가정부 로봇도 생기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다양한 로봇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가정에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예. 그럼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메모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 D램 메모리 시장이 없어지니 많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몇십 년간은 계속 이 D램 메모리는 네.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예. 이게 좀 더 계속 이제 플랫폼화가 돼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더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하기 위한 플랫폼화된. 예. 그럼 거기에 기본 탑재해야 될 게 CPU, GPU, 메모리. 메모리. 이 세 개가 늘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은 계속 무궁무해지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네. 물론 이제 이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자기들만이 이런 최첨단들을 갈 수 있냐라는 또 도전은 받겠지만 도전이고 중국도 있고 미국 맞고. 적어도 메모리 시장이 계속 갈 수는 있다. 아, 라는 그러나 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한 게 예. 더 많은 센서를 더 이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네.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대표님께 짧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피지컬 AI 전환 속도에 맞춰서 조금 지금 방금 우리 큰 회사들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국내에서 여기에 조금 더 뭐 부품 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회사 중에 조금 주목하는 그런 회사들 좀 있습니까? 제가 그 네. 우리나라 부품 회사 쪽은 이번에 엔비디아 소개 영상에 올라온 그 국내 로봇 회사가 좀 인상 깊었고요. 예. 아이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그래요? 좀 인상 깊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세상으로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 현황과 향후 미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교수 그리고 이태호 피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